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여러분 할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할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고쳐야 될 단어 해서 맞춤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1번에 갈치조림 이냐 갈치조림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한글 맞춤법 57항에 보면은 졸이다 라는 단어와 조리다 라는 단어를 구별해야 됐죠. 구별해야 될 단어에 나왔던 거예요. 조리다는 여러분 뭐였지? 조리다는 뭐 마음을 조리다. 국물을 조리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다. 혹은 국물의 양이 줄어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조리다는 양념이 배게 만들다. 양념이 스며들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이 갈치조림이라는 반찬은 양념이 스며드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갈치조림이라고 고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만둣국 이건 정말 틀리면 안 되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사이소리 현상에서 국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국 자체가 고유어이기 때문에 앞에 붙는 단어가 만두 같은 한자어든 북어 같은 한자어든 혹은 선지 같은 고유어든 상관없이 사이시옷을 붙여서 표기해야 되죠. 그지?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떡볶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떡볶이로 적고 여기에 떡볶 된소리로 발음 나지만 된소리도 적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그지? 표준발음법에 의해서 받침이 기역. 기역이랑 비읍 뒤에 나오는 소리는 비슷한 음절의 소리가 겹쳐나지 않는 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에서 봤던 그런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배요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문자 보내는 거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보다의 높임말인 배다. 에다가 배라는 어간에 어라는 어미가 붙으면 어떻게 축약이 돼? 배로 축약이 되죠. 왜냐하면 기본형이 배다니까. 기본형이 보다가 아니라 기본형이 배다이기 때문에 배어 하면 이게 아니네. 배로 축약이 돼야지. 그지? 배로 축약이 돼야 되죠. 이건 여러분 돼어가 축약되면 뭐가 되는 거? 돼지 돼자가 되는 거랑 똑같지. 그지? 그래서 배어가 축약돼서 배라는 이중모음으로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배요는 배요라고 고친다라는 건 틀리지. 그래서 4번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고치기 전이 맞는 거였지. 그랬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이 우리 시험에 오랜만에 출제됐던 중세국어. 중세국어와 관련되는 문제였는데 그 용비어천가의 2장이 나왔어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시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 근데 올해 시험에는 사실은 현대어 풀이를 병기해주지 않아도 이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가는 거니까 그 현대어 풀이는 병기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올해는 현대어 풀이를 병기해줬어요. 같이 이제 제시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때 불휘가 뭐였지? 뿌리였지요. 그지? 그리고 뿌리가라는 주격조사는 어떻게 됐어? 생략됐지. 그지? 가라는 주격조사는 생략됐고 깊은 어떻게 적었어? 이어 적었지. 남간 나무는 바람에 이어 적었지요. 아니 밀세 곧ď고 할 때 곧이 뭐야? 꽃이지. 그지? 그래서 받침을 지읒을 쓴 종성부형 초성이 나타나는 거고 ď코는 좋고고 여름은 무슨 뜻? 열매라는 뜻을 가졌었죠. 그지? 이렇게 해석이 됐었고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시 내일어 발 아래 가나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위에 제시된 게 용비어천가이든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든 상관없이 1, 2, 3, 4에 보시면 중세국어의 특징만 공부했어도 알 수 있는 문제지. 그지?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용비어천가이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든 상관없이 중세국어의 특징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적었어? 이어서 적었지. 그러니까 깊은 가물 가말에 이렇게 적은 거, 바다 발 아래 이렇게 적은 거 전부 다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었지요. 음운의 변동은 현대국어와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국어는 모음조화가 작고 문란해지고 있는데 15세기에는 모음조화를 어때?
엄격하게 지켰지. 그지? 15세기에는 거꾸로 모음조화를 엄격하게 지켰고 주격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지요. 주격조사는 뭐만 있어? 이만 있었다 그랬지? 그래서 15세기 주격조사는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제로 주격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2가 오고 어떤 경우에 2가 오고 어떤 경우에 제로 주격조사가 생략되느냐라는 것까지는 외우지 않더라도 주격조사는 뭐만 있었다? 2만 있었다. 가는 없었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치? 그 다음에 15세기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을 글자 왼쪽에 점으로 표시했었지. 그지? 그래서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건 정답은 몇 번? 2번이었죠. 그지? 이것도 중세국어의 특징. 우리가 왜 고전문법은 나오면 한 문제고 안 나오면 빵 문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하면 중세국어가 항상 나오고, 그지? 그래서 특히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을 정리하는 건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률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가 높임법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작년에도 출제됐던 문제야. 그래서 1번이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드리다 라고 얘기하니까 높임의 대상이 어머니께, 에게의 높임, 깨라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고 드리다라는 높임말을 사용한 1번은 객체 높임법이죠. 그지? 1번은 객체 높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할머니, 선생님, 큰아버지, 가의 높임말인 깨서 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한 무슨 높임? 주체 높임이죠. 그래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구별하는 문제였죠. 정답은 1번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해서 우리가 왜 한글 맞춤법 15항에 이요랑 뭐를 구분해? 오를 구분했죠. 그지? 그래서 연결형일 땐 뭘 써? 이요를 쓰고 종결형일 땐 뭘 써? 오를 쓰고 그 다음에 17항에 보면은 높임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는 뭐야? 야, 책 좀 읽어. 그런 반말이지. 그지? 근데 내가 얘를 존댓말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책 좀 읽어? 요 하면 되지. 이때 요는 해요체를 만들어주는 보조사죠. 그러니까 요가 보조사로 쓰일 때는 요고 그 밖에 종결형으로 쓰일 때는 뭐야? 오여야 하고 연결형일 때는 이요가 온다라는 게 한글 맞춤법 15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번에 보면 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오라고 문장이 끝나면 아니오겠지. 그죠? 근데 뒤에 친구이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오는 뭐가 와야 돼? 요가 와야 돼요. 그지? 연결형이니까. 그지? 그래서 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요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여러분 아마 문법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인데 지문이 제시됐었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문화의 특성을 심근성과 청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할 때 이때 나누다. 와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그랬어.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를 물었었는데 제가 왜 우리 시험 보기 직전 맨 마지막 모의고사에 그 아마 3회 모의고사인가 그때 이 나누다에 해당하는 비슷한 말의 유의어 이 나누다를 한자의 유의어로 바꾸는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하면서 제가 이 문맥상의 의미가 좀 헷갈릴 때는 한자 유의어로 바꿔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럼 만약에 이 지문에 문화의 특성을 심근성과 청근성으로 나누다 할 때 이 나누다와 비슷한 한자어는 뭐예요? 분류 혹은 구분 하는 거지.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보는 거야. 그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근데 1번에 보면 의견을 나누었다. 의견을 분류, 의견을 구분. 안 되지. 그지? 이거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학생들을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었다. 청군과 백군으로 구분했다. 어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형제란 피를 나눈 사람이다 할 때 이때 나누다는 피지, 피. 응? 피
피를 나누다, 같은 혈육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 사과를 세 조각으로, 하나의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오답률은 이제 아마 2번일까 4번일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3번 을 찍은 사람은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라는 걸 좀 반성하셔야 돼. 1번과 3번은 안 되고 1번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야. 그치? 주고받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혈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2번과 4번이 아마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2번과 4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번은 학생들을 천군과 백군으로 구분하다. 는 괜찮지. 근데 4번 봐봐. 이 사과를 세 조각으로 구분하다. 근데 사실은 4번은 하나의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조각조각 나누는 것으로 이건 오히려 분리 라는 한자어랑 더 어울릴 거예요. 분리가 와야 될 거야. 구분이나 분류라는 뜻보다는.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어야 돼? 2번이어야 됐어요.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을 것이고 아마 4번. 4번이 가장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을 그런 문항이었을 거예요.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틀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푸는 한 가지 요령으로 앞에 문맥적 의미, 무엇을 나누었는지 를 살펴보고 사과냐, 피냐, 학생이냐, 의견이냐, 얘는 문화의 특성이지, 문화의 특성이냐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걸로도 해석이 안 되면 이 나누다에 해당하는 유의어, 특히 한자로 바꿔보는 그래서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풀이 요령을 설명했었는데 그걸로 보자면 4번은 하나의 대상을 나누는 거, 분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것들을 분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더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지?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지? 이런 게 항상 시험장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가 된소리 대기 문제였어요. 된소리 대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의문의 변동은 참 많이 나왔는데 된소리 대기는 처음 나왔어. 근데 이거는 중요한 의문의 변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의 된소리 대기의 유형을 다 설명해 줬거든. 근데 그것만 보면 되지.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냐 아니면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냐 한자의 받침 리을 뒤에서 나오는 한자가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나오는 된소리 대기냐 네 가지를 묻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고 나서 사례를 물었죠. 정답 몇 번이었지 여러분? 1번이지. 받침 비읍. 받침 비읍 뒤에 고가 꼬로 발음되는 된소리 1번이 맞는 거였고 2번은 여러분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나오는 된소리다 라는 건 여러분 왜 우리가 신따 같은 거 있잖아. 발음 어떻게 해? 신따. 이렇게 발음되지 신을 신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신따의 어간이 신까지니까 어간 받침 니은이 니은 뒤에 다가 따로 발음되니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번은 여러분 손 플러스 제주 손도 명사고 제주도 명사지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예요. 그래서 이 손은 어간이 아니라 명사야 명사. 그지? 받침은 니은이지만 그래서 손재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 플러스 제주고 합성 명사고 그지?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니은이 나라 마음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지 그래서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만났을 때 뒤에 안울림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은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사이소리 현상은 받침의 시옷을 된소리 부호로 표기해야 되는데 이 손재주 같은 경우는 시옷을 집어넣을 공간이 없지. 받침의 니은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재주는 표기랑은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는 한글 맞춤법 30항에는 실려있지 않는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지? 근데 이제 이번 손재주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이 뭐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해야 돼. 그지? 하긴 해야 되는데 시옷이 첨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이소리 현상은 요즘은 잘 사이소리 현상으로 아예 묻지를 않죠. 뭔가 애매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원래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잖아. 시옷이 첨가되는 건데 이렇게 손재주와 같이 나라 마음 뒤에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되는 의문이 없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 약간 제외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손이 어가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2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여러분 거꾸로 돼야 돼요. 3번이 여러분 먹을이라는 관형어 뒤에서 것이라는 의존 명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고 갈등 같은 경우가 한자 받침 리을 뒤에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는 3번과 4번이 거꾸로 돼야 됐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오히려 문장의 짜임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작년 문제보다 훨씬 쉬웠죠. 그래서 명사절과 관형절만 구분하면 됐어요. 정답이 뭐지? 1번이죠, 여러분. 1번. 나는 기다린다. 무엇을? 봄이 오다. 그러니까 기다린다가 목적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봄이 오기를 해서 봄이 오다 기 붙여서 명사절을 목적어로 사용한 예지요.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이 그는 그녀를 떠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녀는 그녀인데 어떤 그녀야? 열심히 공부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였지. 그지? 는을 붙여서 열심히 공부하느니 그녀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의 기억은 오늘은 싫다가 아니지. 그지? 싫다의 주어가 뭐야? 오늘은 밖에 나가기가 이렇게 되죠. 오늘은 싫다가 아니라 오늘은 밖에 나가다에 기 붙이고 다시 가라는 주격조사를 붙여서 이 싫다라는 서술어에 뭐로 사용이 된 거야? 주어로 사용된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명사절인 건 맞아. 근데 니은이 뭐가 되지? 누나는 마음이 넓다. 어디서 많이 봤지? 그지? 서술절의 예문으로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갖는 누나가 넓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넓다가 전체 주어인 누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뭐 보여? 그것은 옷이야. 옷은 옷인데 어떤 옷? 내가 입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었지. 관형절. 그 다음에 니은은 꽃이 활짝 핀 봄을 기다린다. 봄을 기다린다. 누가? 내가 혹은 우리가 전체 주어는 생략된 거야. 나는 봄을 기다려. 근데 봄은 봄인데 어떤 봄? 꽃이 활짝 피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지. 그지? 그러니까 3번은 기억과 니은이 전부 다 어때?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밝혀졌다. 무엇이? 그가 밝혀졌다. 이건 아니야. 그지? 그럼 밝혀졌다의 주어가 뭐야? 그가 범인이다. 이다에다가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고 다시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밝혀졌다의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명사절로 안긴 문장인 건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돼? 그녀의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생겼다. 어떻게? 그녀의 얼굴이 예쁘다에다가 개라는 부사형 어미. 그지? 부사형 어미가 붙은 뭐야?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죠. 그지? 그래서 얼굴이 예쁘게가 뭘 수식해줘? 생기다라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로 연결이 된 건 1번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해설하고 있는 문제의 순서는 A형이에요. A형을 기준으로 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8번이 여러분, 춘향전의 변사또의 잔칫날이야. 근데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어서, 그러니까 몰래 거린,
그러니까 거짓 차림을 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나도 밥 한 술 얻어먹자라고 얘기하면서 슬쩍 그 자리에 끼는 장면으로서 전체 춘향전의 위기 부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출두하는 게 절정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절정 바로 앞부분이에요. 근데 춘향전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는데 변사또의 잔칫날이야. 그래서 화려한 잔치상을 앞부분에 막 묘사를 하고 있지.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인물의 심리가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어. 뭐 어사또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에도 어사또가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물은 어사또겠지. 그래서 어사또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된다라는 건 틀리지. 이 부분은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위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을 해소된다라는 말은 틀리지. 그지? 3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4번은 서술자가 직접 말을 건네. 그래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라는 답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찾았을지 모르지만 아래 보시면 저사령 거동보서 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또님 거리는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하니까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는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서술자가 어찌하니 명관인가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같은 것들은 서술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서술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개입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전소설은 서술자가 개입해서 자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논평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지. 그러니까 춘향전 전에 판소리 춘향가로 불렸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투의 말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말투. 그지? 그럼 서술자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 독자에게 말을 건네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어때? 가까워지지. 그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4번의 오답률이 좀 있을 거야. 아마 문학 중에서 그나마 오답률이 좀 높은 건 이 8번일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4번 같은 게 항상 이런 거지. 서술자가 직접 말을 건네?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술자의 개입, 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시험장에 간 사람은 4번의 말이 서술자가 개입하여 독자와의 거리를 좁혀? 이런 게 뭐야? 모르는 거니까 이런 건 틀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지? 그래서 4번의 오답률이 좀 높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는 여기서 이몽룡이 나도 밥 한 술 얻어먹자 그러니까 변사또가 거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든. 근데 중간에 이제 운봉이 나서서 그냥 좀 쟤도 불쌍하니까 여기 껴주자 이렇게 얘기해서 어사또도 이 잔치상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운봉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보자면 마지막 이몽룡의 마음속 대사가 뭐냐면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도적질 내가 여기서 밥을 얻어먹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오라가 뭐야? 죄인을 묶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을 묶는 포성줄 이런 거거든. 근데 오라는 내가 받아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이 대사는 지금 어사또가 된 이몽룡이 변사또를 응징하겠다. 변사또를 잡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오히려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몽룡이 변사또를 잡겠구나. 갈등이 어떻게 돼? 오히려 더 고조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좀 억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억울하지 않아. 이건 억울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답은 3번이에요. 그지?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10번, 11번 문제가 송미인곡이었어요. 근데 난 송미인곡은 정말 뭔가 해설을 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9번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송미인곡이 대화를 통해
감녀와 을려가 서로 대화하는 건 맞지? 그지? 감녀와 을려가 등장하죠. 근데 임에 대한 원방 어때? 절대 안 되지. 이거는 송미인곡이 유배가사고 정철이 유배가서 임금에 대한 애절한 마음, 영군지정, 뭐 충성심 이걸 노래한 거지. 그것만 봐도 이건 안 되지요. 그지? 정답 뭐야? 2번이지. 여성 화자의 목소리에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괜찮지? 감녀, 을려, 여성이죠. 그지? 선녀를 화자로 내세우고 있지.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이 말도 안 되는 답지 좀 봐봐. 안빈낙도 자연과 속세를 대비해서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런 거. 3번과 4번은 어떤 작품에서 나오는 거야? 강호한정가에 해당하는 설명이지. 그러니까 상충곡이나 면왕정가나 성산별곡이나 이런 거 같은 강호한정가에 해당되는 거죠. 뭐 해설조차 필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야. 송미인곡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까 19번은 표현상의 특징이었고 10번은 송미인곡의 내용을 물었어. 그지?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놓고 두 문제를 묻더라도 하나는 내용이고 하나는 표현상의 특징. 그렇게 물은 거예요. 1번에 보세요. 꿈에서 임과 제외하지. 근데 오디언된 계셔. 방정맞은 닭소리가 막 잠을 깨우지. 그 다음에 2번에 임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도 갔다 물가에도 갔다. 낮이지. 그러다가 밤이 돼서 이제 집을 모처럼 찬자리에 돌아와서 밤중이 됐다라는 구절 있죠. 3번에 보시면 임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절망감에 빠지지. 4번은 보시면 사공이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도와준다. 말도 안 되지 이것도. 여기에 보면 얘가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물가에 갔는데 뭐라고 나오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련난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송미인곡 수업할 때 특히 빈 배가 뭘 뜻해요? 화자의 처지. 화자의 처지,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주는 객관적 상간물이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현재 사공은 어때요?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4번은 말도 안 되지. 그리고 11번도 이거 3초 문제죠? 바람의 기능과 가장 이질적인 거 여기서 바람이 뭐야? 장애물이지. 구름, 안개, 물결 다 장애물이죠. 1월은 뭐였지 오히려? 임금을 나타내는 거지. 3번 틀렸지? 3초 문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문제가 12번이 고쳐쓰기 문제였고 13번이 제목을 묻는 거였는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왜 13번의 제목이 화법과 작문의 윤리 해서 4번 돼야 돼요. 이것도 3초 문제지. 나 비문학을 왜 이렇게 쉽게 내나 몰라. 그지? 그 다음에 기억은 보시면 이거 주어가 뭐지? 기억.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이가 가리키는 게 뭐야?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 이래야 돼. 노력한다 이상하지. 그 다음에 니은이 그런데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지? 그래서 여기 답지에 보시면 그런데를 우선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해. 우선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 다음 문단에 다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우선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해야 될 일. 우선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그 다음 문단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표절하면 안 되지. 표절이나 도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죠. 그지?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인용의 출처를 제출해야 하며 이랬어. 이상하지? 그래서 이 제출해야 하며를 생략해야 하며 생략으로 고치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생략해야 하며 안 되잖아. 인용의 출처를 오히려 디귿은 뭘 써야 돼? 제출도 좀 이상하잖아. 인용의 출처를 어때?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또한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명시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 지문 속에 답이 있는 거야, 이거.
지문 속에 답이 있던 문제예요. 그럼 인용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혹은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 문장에 명시라는 단어가 있는 거 생각해. 그 다음에 4번의 리을이 지키고 준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근데 이 준수, 법이나 규범을 지키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준수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복 표현의 오류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지키고를 삭제해야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2번의 답이 3번 생략으로 교체한다. 이게 틀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제목이 뭐냐? 그럼 화법과 작문의 윤리 해서 4번이 답이었지. 어렵지 않은 문제야. 그냥 오답률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과 15번이 그 박완서의 사랑의 입김이라고 하는 수필이 출제가 됐어요. 작년도 성석제의 선물이 나왔었는데 수필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지문이 좀 길지. 그래서 지문이 역시 좀 길었어. 근데 이제 14번도 이 사랑의 입김이 이제 이 입김이 누구 입김이야? 그러니까 엄마.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막 군고구마, 뜨거운 군고구마 호호 불어서 까서 막 자식한테 주고 이러는 이제 부모의 사랑을 뜻하는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입김이거든요.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을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과거를 회상하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할머니가 막 이런 입김을 불어서 막 해줬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따뜻한 추억이야. 근데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어떻대?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이 입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특히 맨 마지막 문단에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서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억지밖에 안 되리라. 숨결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다면 억지인 것처럼 이 숨결, 사랑의 입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이었죠. 과거와 현재의 대비. 과거에는 이 사랑의 숨결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메말라가고 있다.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가 맞는 말이었어요. 2번은 여러분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교차한다. 우리가 내부, 외부 이렇게 이야기가 두 개 있는 게 뭐지? 보통 소설에서 나오는 액자식 구성이지? 그치? 액자식 구성이 아니지. 그리고 게다가 이 교차라는 단어 좀 봐봐. 그러면 세상에 내부 이야기랑 외부 이야기가 교차한다 그러면 내부, 외부, 내부, 외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이야기가. 그지? 매우 독특하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을 묘사해서 인물의 성격 변화.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나오는 경우 괜찮거든? 근데 인물 간의 갈등은 없죠. 그지? 이건 그냥 수필로서 지금 과거와 다른 그런 어떤 따뜻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라는 그러니까 요즘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있는 그런 수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15번은 작년에 성석제의 선물에서 선물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아마 이 14번과 15번은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제를 딱 놓고 그거랑 똑같은 동형 문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처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5번에 입김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지? 그지? 옳지 않은 거지.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신뢰감, 유년 시절의 추억. 요즘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 안 되지.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이 입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그 다음에 4번에 물질적 풍요. 예,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잊히는 것을 이 작가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어야 됐죠. 그지? 그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 18번이 시조. 시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고전문학에 16번이 한자성어야? 16번 한자성어 먼저 할게요. 한자성어였구나. 16번이 이거 정철의 훈민가 나오고 우리 계속 나오는 유형의 문제.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이나 무거울까? 안 무거워. 그지? 늙거더 서러하니 짐을 조차 지실까? 늙은이의 짐을 젊은이가 대신 져주고 있어요. 그지? 근데 이제 도금을 병기하지 않았어. 1번 붕우 유신. 유신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길 장자잖아. 장유, 유서 2번이지. 3번은 군신,
의. 4번은 부부, 유, 별이죠. 삼강오륜의 덕목 중에서 장유유서를 가르치고 있는 정철의 훈민가였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읽어줘야 돼. 공무원인데. 나랏밥을 먹을 거면서 이것도 못 읽으면. 그지? 그래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17, 18번이 시조가 출제가 됐는데, 역시 우리 고전문학의 하이라이트, 고전문학의 꽃, 시조,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거. 보통 작년까지는 2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3개가 나왔어요. 근데 3개가 나왔다고 해서 막 부담이 되는 작품은 아니지. 왜? 다 기출. 특히 이 동짓달 기나긴밤. 여러 번 기출됐어요. 15년, 뭐 그 전에 13년 여러 번. 그 다음에 이 두터비 파리를 물고도. 이제 13년도 예 기출됐던. 그러니까 이미 이 3개의 작품은 다 알고 갔어야지. 모르고 갔으면 어떡할 거야. 이 중요한 시험에 이것도 안 하고 갈. 그런 생각을 하면 그지? 그래서 가는 절이가였지. 특히 세안고절.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절개 구불절이면 눈 속에 푸르겠냐? 구부러지지 않고 눈 속에 푸르른 이 뭐예요? 대나무지. 그지?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절이가였고,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 황진이의 연정가, 그 다음에 두터비 파리를 물고 이 두터비. 강자인 백송걸한테는 꼼짝 못하고 약자인 파리는 잡아먹고 하는 약육강시. 그 다음에 탐관오리의 횡포를 풍자하는 사설시조였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작품이었고, 근데 이제 17번 문제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나왔는데, 절이가의 중심 소재는 대나무야. 그지? 그 다음에 나의 황진이의 연정가는 임과의 재해를 바라고 있지. 그지? 그래서 어로님 오시는 밤 구비구비 펴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다의 그 두터비 파리를 물고의 종장 봐봐. 모쳐라 3글자지. 날랜 낼쓸망정 하나 둘 셋 넷 다 6. 애헐질 번하게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시조의 종장은 보통 3, 5, 4, 3으로 끝나지요. 특히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게 이 3글자지. 근데 2번째가 5여야 되는데 얘는 6글자가 왔어. 한 글자 봐줄 거야 안 봐줄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봐주라고. 여러분들은 시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 그래서 이 작품은 종장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어요. 길어진 건 어디야? 중장이지.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17년도 하반기 문제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라는 사설시조 나오면서 종장이 길어지냐 안 길어지냐라고 물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 똑같이 17년도 하반기 창내고자에서 사설시조의 형식을 물은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다는 평시조든 사설시조든 간에 종장의 척구, 음수의 제약 몇 글자? 3글자지. 그지? 3글자로 고정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은 3초 문제. 응? 공부를 한 사람은 3초 문제. 근데 내가 고전문학을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문법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어시험 거기까지 준비하고 시험장에 갔어 하는 분들은 사실은 틀릴 문제지. 맞추기 좀 힘들 문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그 구필 그 다음에 니은이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허내요. 잘라내서.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이 그 두터비 파리를 물고 해서 모쳐라 날쌘 낼쓸망정 목이 터져라 아니지. 그지? 모쳐라 됐구나 날쌘 나일망정 애헐질 멍이 들 뻔했구나 이렇게 되죠. 3번 틀리지. 모쳐라 3글자 맞춰주는 거 생각해. 그지? 뭐 됐구나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거 3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목이 터져라 라는 말과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 문제 또 그냥 해석만 하면
알 수 있는 문제지. 특히 가나다에 제시된 저리 가든 연정 가든 사설시도든 간에 다 너무 중요한 작품이니까 이것도 별로 오답률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18번만 아마 공부를 안 하고 가신 분들은 고전 문학 공부를 안 하고 가신 분들은 좀 틀렸겠지.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 비문학 문제고 이것도 역시 앞에 비문학 문제 하나와 마찬가지로 화제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제만 2문제나 냈나 모르겠어. 그지? 그래서 쭉 보면은 뭐 그런 거야. 마그리트 라는 화가의 대페이지망 이라는 기법이 요즘 관심을 끌고 있다. 왜? 그러니까 창의력, 그다음에 상상력 개발에 중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중심 소재가 화제가 대페이지망이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가 이 20번의 264의 절정은 18년도 하반기에 18년도 하반기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18년도 하반기에는 그냥 밑줄 그어져 있었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고 나서 여기에 사용된 표현 기법, 그러니까 역설법이지. 그지? 그러니까 역설법에 해당하는 시를 고르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264의 절정은 18년도 하반기에 똑같이 나왔던 문제였고, 그러니까 역설법,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역설법이지. 무지개 뿔 겨울 마이너스. 그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희망이죠.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현실을 강철과 같은 의지로 무지개, 희망으로 바꾸겠다라는 264의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였지 역설법이야. 그러니까 겨울이랑 무지개랑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법을 구분하는 거였고 나와 있는 게 1, 2, 3, 4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모순되지? 그 다음에 2번에 님은 갔어. 그래 놓고 난 또 보내지 않았다. 모순되죠. 그 다음에 3번에 나는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 모순되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릴 거야. 사실은 울 거면서. 그지? 사실은 엉엉 울 거면서 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4번이 뭐야? 반어법이지. 그지? 이 반어법을 구분하는 문제는 우리 2016년도에도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16년도에도 나오고 18년도 하반기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그지? 그래서 올해 시험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하구나. 그지? 매우 중요하구나. 내 앞날의 국어 시험의 점수를 결정하는 건 기출문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험도 또 연기되고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거의 1년 반이다, 여러분. 그지? 1년 반 동안 너무 애쓰셨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의 기쁨을 누릴 날만 남아있는 거야. 그지? 체력 준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좋은 소식 또 듣고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